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 다섯 번째 시간 중국의 장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앞서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한 강의 노트와 같이 본 수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6가지의 주요한 그 관련어들이 나오는데 이 6가지의 주요한 관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강의 내용 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 잡지, 서적을 통해 가지고선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4개 전면, 13차 5개년 기획, 신창탈, 뭐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중국의 FTA의 특징과 내용, 8종 8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8종 8횡과 관련돼서는 중앙일보의 이 리포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서 그 링크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첫 번째 파일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일을 내용을 두 번째 파일로 해가지고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제6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형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도부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성립된 그 6세대 지도부라고 합니다.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012년도에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선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3년 양회 3월 달에 있었던 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자 대회를 통해 가지고선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제6세대 지도부인 시진핑의 정부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진핑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부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에 물론 중요한 것은 항상 양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양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보통 개최가 되는데요.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2개 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걸 양회라 그럽니다. 그 양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선 시진핑 정부에서 그쵸 제6세대 지도부에서 4개 전면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4개 전면이라는 단어인데 4개 전면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시진핑 정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되는 것이 202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두시면은 적어도 시진핑 지도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면적인 소강 사회입니다. 보통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얘기했을 때 3단계가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원바오, 두 번째 단계가 소강사회, 샤오캉사회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따통 혹은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원바오라고 얘기하는 온포사회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옷을 입으면 되고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뭐 기본적인 식사 정도만 해결돼서 굶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다음 단계인 소강, 샤오캉 사회는 바로 의식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비교적 쉽습니다. 옷도 과거와 같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라든지 조금 기능성이라든지 먹는 것도 좀 더 괜찮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샤오캉 사회를 얘기할 때, 소강 사회를 얘기할 때는 중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은 결국 중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을 이룩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입니다. 이전에 강의 과정 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부의 축적 그리고 G2 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은 중국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어떤 국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과거와 다른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보다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및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은 종전의 것과 다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계획과 기획의 차이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계획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계획의 의미를 살펴볼 때는 시간과 목표량이 있고 양적인 생산이다.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이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11차 5개년 기획을 통해 가지고선 계획에서 기획기간으로 갔는데 기획은 바로 시간과 목표량을 정해지지 않은 질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1000대 생산을 한다. 이것은 계획을 의미한다. 올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이룩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면 이건 기획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기획, 특히 그 기획 과정이 아직까지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 기획에 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밑에도 나오지만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을 했던 계획 기간에는 말 그대로 양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그리고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의 고도화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산을 통해 가지고선 세계의 어떤 공급 중심으로서 그래서 얻은 별명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공장을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결국 이러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이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고도화되고 그리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각종 정책의 어떤 완벽함, 개선 같은 것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심화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법치국입니다. 이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커진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그리고 보다 다양한 법에 의한 어떤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법치국이라는 뜻은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것을 제도화 시키겠다는 제도화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법치국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리고 다양성에서 적어도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보다 개선된 어떤 제도만이 새로운 사회 그리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사회의 어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종엄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물론 한자로 쓰게 되면 이해가 쉽지만 엄격한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심의 전면적인 엄격한 공산당 중심의 통치를 이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혁개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경제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들여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이라고 그랬고, 시장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조롱경제, 새와 새장으로서 비유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명명해서 이름 붙여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가 앞에 나오고 시장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당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는 점차 퇴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 의한 통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거는 국가 운영상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의 6세대 들어서면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역시 얘기했던 뉴 노멀 시대의 진입입니다. 1979년도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에 2008년까지 30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국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선 이제는 9.8%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로스터의 경제발전 5단계 설에서 테이크오프 단계, 도약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성장세가 낮아진다. 우리가 몸에다가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20대까지는 몸이 쑥쑥 자라나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어떤 내적인 어떤 내실을 기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의 물리적인 성장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타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외부의 요인 혹은 고도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라는 그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도 성장이 안 되는 거고,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중국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리고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선 여러 차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아주 빈번하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상화됐다. 그래서 신창타이라고 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 그리고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한 흔들림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공고한 어떤 산업의 그리고 사회의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 중저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2기에 들어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정 속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공급 측 개혁입니다. 계획에서 기획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많은 공장들이 의미 없는 공장 혹은 경쟁력 없는 공장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고 어떤 기술력이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양적인 생산에서의 문제를 그냥 수량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부가가치, 기술,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측면으로서의 공급 측의 공급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그리고 경쟁력 없고 그리고 어떤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것을 보다 고도화해서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유기업의 개혁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보통 안 좋았을 때는 국유기업을 도와가지고선 국유기업을 이용해가지고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들어오고 민간 기업이 퇴행한다, 뒤로 물러선다라는 국진민퇴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민간 기업이 앞서 나가고 국유 기업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국유 기업이 중국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당한 고용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에다가 넘겨주지 못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이 전기, 통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뭐 초강국인 미국인 경우에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통신 분야, 그리고 전기, 그리고 에너지 분야는 자국의 어떤 국가의 기업이 운영되는 독점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유기업의 개혁이라는 것은 국유기업 역시도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쟁력과 그리고 자본과 그리고 어떤 능력,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과 기획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개혁 시기, 계획 시기에는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 기술력도 없었고 자본력도 없었기 때문에 인진라이, 외국으로부터 기술력과 자본력을 들여오는 그런 투자 유치의 전략을 썼지만 2000년대 초반서부터는 해외 진출, 상당한 기술력도 집적이 됐고 그리고 자본력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추치 전략을 취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유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본의 미흡함을 이제는 극복하고 해외 진출 혹은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개혁이 두 번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 리스크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험업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이순재 할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88, 1588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험을 파는 광고를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도 많이 있죠. 이러한 금융업, 특히 보험업, 그리고 은행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해서 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중진국을 지향하는 소강사회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금융 부분, 제3차 산업 부분의 중요성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의 통제는 있지만 이러한 국가 통제가 언제까지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국가의 통제와 간섭도 그만큼 어렵게 되고 그리고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일종의 개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1대1로입니다. 1대1로는 뭐 이후에 다시 1대1로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겠지만 1대1로의 특징은 국내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과 해외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불원과 균불원을 얘기했을 때 선불원을 채택한 이유가 과거와 같이 균불원 다 같이 잘 살자 하라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1979년도 3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경제는 낙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개혁 개방을 채택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선불원의 어떤 논리입니다. 선불원은 동부연안지방을 먼저 개방을 하는 것이 외국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거기 투자로 인해 가지고선 생산된 물건들을 수출하는 데도 용이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부연안지방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내륙 쪽으로 점점 진출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먼저 부자가 되고 누가 나중에 부자가 되는 그런 순서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균불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불원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불원을 주장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내륙의 낙후한 지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획기간에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양적인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생산 과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잉된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팔 것인가, 주변국의 어떤 국가들이 점점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탄 국가들, 스탄은 무슨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사람들의 땅, 키르기스탄은 키르기 사람들의 땅, 앞에 나오는 것은 민족의 얘기고 뒤에 나오는 스탄은 땅이라는 것,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주변국들이 과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선불원도 동부연안지방을 했지만 지금 소위 신흥개발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동남부 지방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고 또 서부 지방에 있는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이 과거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다가 팔게 되면은 첫 번째, 과잉 생산된 물건을 해소할 수 있어서 공급 측 개혁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선 보다 많은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1로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내 개발 정책은 국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륙지방, 뭐 동북지방, 아니면 서부지방, 남부지방, 중부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대1로는 내륙의 개발과 동시에 해외 개발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개발이 결국은 내륙 개발에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1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1대1로는 해외 진출 전략이다. 이 해외 진출 전략을 과거의 실크로드의 어떤 맥락과 연관시켜 가지고선 해석한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실크로드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아시아를 통하는 내륙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가지고선 바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대1로는 두 가지 길을 다 가겠다라는 거죠. 왜? 동남아 국가들은 동남쪽의 바다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국가들이고요. 중앙아시아는 바로 육지, 중국의 육로로서 유럽을 향해 가는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대1로는 결국 새로운 시장의 확보, 그리고 공급 측 개혁의 문제, 더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해외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3차 5개년 기획입니다. 여기서는 13차 5개년 13번째 5년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 자체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원바오 사회, 원포 사회는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4개 전면 중에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소강사회인데, 소강사회는 바로 의식주의 기본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입고 그냥 먹고 그냥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획은 질적인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세대 지도부, 세대 지도부 바로 앞에 있는 거와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5세대 지도부는 이제 후진타오 지도부가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어떤 것을 가장 걱정을 했냐?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각 지도부가 걱정했던 거, 그리고 목표로 삼았던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보다 나은 질적인 어떤 발전을 얘기했다 그러면 5세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5세대 지도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후진타오와 원자오바오라는 총리가 있는데, 후진타오는 국가주석이고 원자오바오는 총리였는데, 그때 강조한 것은
선진국의 문턱으로 가는 동안에 잘못 헛발질 해가지고선 뒤로 넘어오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차 5개년 기획 역시도 질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중진국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3차 5개년 기획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13차 5개년 기획은 12차 5개년 기획보다 훨씬 더 완벽해졌고 훨씬 더 구체화됐다라는 측면의 특징이 있고, 12차 5개년은 13차 5개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내용들이다. 11차는 물론 더 하겠죠. 그래서 11차 5개년 기획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다소는 모호하게 보입니다. 12차 5개년 기획은 그거보다는 다소는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생의 개선, 일단 인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국민과 인민을 이제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이라는 거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세 가지 조건 중에 by the people, 누구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지도자를 뽑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보통 인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인민이라든지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북한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의 인민의 어떤 생활의 개선을 우선시했다. 이거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일반 대중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발전 과정도 그랬습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한국이 8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민주화의 근간이 됐던 것은 산업화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기초가 없었다 그러면은 민주화는 상당히 요원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산업화는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12차 5개년 계획에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민생의 개선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 질적인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아무리 나와도 그건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발전을 위한 전제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건강이라든지 생활 주변의 어떤 면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 문제도 됐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메모를 하나 해주시면은, 1993년도까지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산유국입니다. 중국이 나는 석유로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93년서부터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제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고 생산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생산의 양이 많아지고 경제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1리터 가지고선 20km, 30km 가는 거를 연비를 따지죠. 근데 중국 자동차는 결국 1리터로 5km, 3km 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절반의 수준의 효율성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에너지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부의 축적도 지연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환경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과도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선불론을 택하면서 동부 연안 지방을 개발했지만 결국 내륙이나 중부 지방은 개혁 개방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륙 연안 지방의 어떤 부가 축적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륙 지방으로, 다시 더 내륙 지방으로, 더 내륙 지방으로, 그래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가 실현되는, 그리고 현실화되는 첫 번째 기간은 12차 5개년 기획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차 5개년 기획 기간에는 서부 대개발을 위한 갖가지
기간 산업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산샤 댐이라든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확충, 뭐 철도의 확충, 비행장의 확충, 뭐 이런 것들이 도모되는 것도 바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6세대 지도부는 5세대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5세대 지도부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개혁 개방을 확대해가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6세대 지도부, 시진핑과 같이 경제를 운영하던,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었고 그때 총리였던 사람이 리커창이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이 리커창도 역시 5세대 지도부의 시장 친화적인 경제 성향을 받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것이 2013년, 14년 이 두 해 동안에 경제 성과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선진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이 있었고, 바로 2년 뒤인 2010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경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선 중국은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리커너믹스라고 얘기하는 시장 친화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4년 후반 되면은 시진핑이 직접 경제까지도 관장을 해가지고선 그때는 리커창 중심의 리커너믹스가 시진핑 중심의 시커너믹스로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미 뉴 노멀, 당시에는 뭐 신창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은,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힘들어졌고 그리고 불안 요인들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의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중국의 장기 정책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면적인 소강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바오, 온포, 여기 한자로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자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뭐 나중에 제가 강의 자료에는 한자를 적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바오, 온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온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샤오캉 사회는 의식주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다. 따통은 이상사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통은 거의 실현되기 힘듭니다. 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땅에 1억이 떨어져 있어도 누구도 죽지 않는 것이죠. 왜? 살 만큼 가지고 있고 충분하게 어떤 삶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 같은데 그냥 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보다 편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가 올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따통은 이상 사회를 얘기합니다. 뭐 유토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샤오캉이 마지막 단계다. 그러한 샤오캉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서 중국의 지도부, 시진핑 정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면적인 샤오캉을 위해서 산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심 기술의 육성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부가가치를 늘려야 되고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항상 선진국이 해왔던 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로는 승부가 안 된다. 그럼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이고, 전기 자동차도 안 되면 수소 자동차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초창기에는 전기 자동차 육성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에 시작되는 첫 해인데 아마 올해 강조하는 것은 수소 경제가 될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첨단 산업이죠. 우리가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위챗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선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금융 결제를 하는 것도 지금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
거든요. 그래서 첨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핵심 기술을 육성을 한다. 그것의 중심은 첨단 산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의 제고입니다. 첨단 산업은 항상 부가가치를 동반합니다. 왜? 남들이 하지 못한 거고 따라오기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가 된 이유는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윈도우는 처음에 만들 때 어려운 거지, 그 다음 만들 때는 그냥 CD에다가 찍어내면 됩니다. 몇 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가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의 발전, 국가 경제의 발전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기간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질적인 삶의 변화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밑에 있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이 상당 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 기술력이 낮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적어도 혹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을 중국이 꽉 잡았죠. 그래서 얻은 별명이 바로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급의 하나의 축이 됐는데, 이제는 첨단 산업까지도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서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색 공급망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홍색 공급망이라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낮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서부터 기술 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까지 모두 중국이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진국인 미국을 자극했고 미국의 어떤 견제가 들어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7대 신흥산업입니다. 7대 신흥산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가 과거에 계획기관에서 기획으로 갈 때 양적인 성장을 해가지고선 1993년서부터 석유를 수입을 해갖고 오게 됐는데, 석유의 수입을 통해 가지고선 인식했던 것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1리터 가지고 3km, 5km밖에 못 갑니다. 다른 나라는 효율성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20km, 30km를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이 또 환경보호와도 연관이 된다. 그리고 첨단의 산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첨단의 산업은 과거의 제조업 기반의 산업에서의 첨단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첨단화, 그래서 IT입니다. 여러분들이 3D 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거 20세기까지만 해도 3D 산업이라는 건 dirty, dangerous, 그리고 difficult,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산업,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 3D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3D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dirty, dangerous, difficult가 아닌 DNA, 그 디지털,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중국이 그런 첨단의 산업, 그리고 앞서 나가는 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IT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무거우면 기름 많이 먹겠죠. 가볍게 만들려면 알루미늄을 써야 되고, 알루미늄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연료 자동차 산업, 앞서 얘기했다시피 13차 5개년 기획기간에 중국이 가장 주력했던 것이 전기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가게 되면 전기 자동차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우체국 그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중국산 전기 자동차 조그만 거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무겁고 길기 때문에 단거리, 도시 안에서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물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 수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소는 부생 자원이라 그래가지고선 가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발전소를 돌릴 때 나오는 그런 수소가 있거든요. 수소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만 담으면은 수소는 가볍고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어서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일반 휘발유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14차 5개년 기획 기간에는 중국이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어떻게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수소 자동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신연료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환경 보호, 첨단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것, 이런 것이 결합이 된 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얼마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중국이 발표하는 몇 퍼센트, 뭐 몇 천만 달러, 몇 억 달러, 몇 조 달러의 발전, 그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각종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을까요? 예전에 리커창은 랴오닝성 당서기였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리커창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중국 경제의 데이터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리커창이 난 믿지 않는다. 나는 세 가지만 본다. 첫 번째가 전력 소비량, 두 번째가 화물 운송량, 세 번째가 신규 대출. 자, 이 세 가지를 지표로 해가지고선 중국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리커창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실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만큼 전기를 많이 소모할까요? 휴대폰, 노트북, 뭐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 쓰죠. 그리고 집에 가는 전기밥솥, 냉장고, 텔레비전, 모든 것이 전기로 이제, 선진국은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한국, 유해, 북한은 그냥 꺼멓게 나오죠. 전기 소비량이 낮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전기 소비량은 경제 발전의 수준을 아주 대변하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물 운송량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갖고 가는 빈번한 의료, 우리가 낮에도 택배, 밤에도 택배가 지금 계속 배달이 되고 있는 거죠. 화물의 운송량은 24시간 돌아가야지 경제 그리고 산업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산업을 이끌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딜 가겠습니다? 은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대출 규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지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리커창 지수, 리커창 총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 세 가지를 한번 참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적어도 전력 소비량, 화물 운송량, 신규 대출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은 과거의 원포 사회가 아닌 소강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